커티 키보드 특히 영어로 된 거 좀 작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스와이프로 쓸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냥 터치한 상태에서 내가 단어를 치고 싶으면 그 단어의 그 알파벳을 따라가면 그냥 글자가 써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터치를 일일이 하면은 오타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스와이프로 처리하면 오타율이 더 줄어서 사람들이 쓰기가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스와이핑 방식으로 키보드를 쓰는 방식들을 제조사들이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가 2개 들어가나 1개 들어가나 뭐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거 되게 편하네요. 그러면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할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애플 매cin토시가 사실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 환경을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장본인인데 저기에 3가지 개념이 있어요. 바네바 부시, 더글라스 앵겔바트, 테드 넬슨 이렇게 3명의 어떤 뛰어난 과학자들. 이 3명의 과학자가 각각 주창한 개념 혹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가 메맥스, GUI, 하이퍼텍스트인데 이제 메맥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네바 부시라는 이 사람은 원래 물리학자예요. 역시 물리학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물리학이죠. 세상은 물리학이죠. 네. 근데 이 물리학자가 As We May Think라고 하는 글을 잡지에다 기고를 하는데 사실 문자 그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라는 뜻인데 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전자적인 장치를 구현을 하면 저장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 대신 기억도 해줄 수 있고 나 대신 뭔가 액션을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이나 일들을 얘가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장치가 앞으로 생길 거야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메모리 익스텐더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메맥스구나. 네. 그러니까 메모리를 확장한다는 거죠. 그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화번호 기억 많이 어릴 해요? 때 많이 외우시지 않았어요? 어릴 때 많이 외워요. 그런 번호를 외우던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안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기억해서요. 뭐냐면 내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있다. 그것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든 컴퓨터나 정보 서비스들은 기억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이유가 뭐냐면 내 기억을 여기다 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 개념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바로 바네바 부시라는 거죠. 과학은 정말 역사가 중요한 게 이 바네바 부시를 보고 더글라스 앵겔바트라는 HCI 분야의 선구자이시기도 한데 아주 옛날 프로토타입 컴퓨터 같은 느낌이죠. 네, 저 더글라스 앵겔바트가 원래 레이더 기술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바네바 부시 메맥스를 보고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내가 이런 걸 구현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스탠포드의 연구소를 자기가 이제 연구소를 만들고 네네. 거기에서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마우스인데요. 마우스 모양이 원래 처음에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이게 이제 작동 원리가 좀 이제 보면은 사실 뭐 나무로 만들었네. 나무로 이게 진짜 찐 이게 박물관에 있는 처음 만들어진 프로타입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저기 측면에서 찍었을 때 그 네. 안에 도면인데 클릭을 할 수 있는 버튼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모처럼 위에 되어 있는데 튀어나와 있는 거. 마우스의 버튼을 해당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더글라스 앵겔바트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컴퓨터는 모니터가 있는데 이 플랫한 인터페이스에 어떤 특정한 위치에 내가 뭔가를 가져가서 그거를 액션을 뭔가를 하면 어떤 작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반응을 하면 좋겠는데 그럼 작동을 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려면 클릭이라는 걸 해야겠다. 이분이 레이더 기술자니까 사실 그런 생각을 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X축, Y축의 개념으로 굴러가는 바퀴 같은 걸 깔아놨어요. 쟤를 가지고 화면상에 있는 좌표값하고 매핑을 해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좌로 얼마, 우로 얼마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좌표값이 이제 커서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포인팅과 클릭 뭔가 액션을 취하는 그걸 동시에 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만든 거예요. 저걸 만들 때 원래 스탠포드에서도 연구소에서 연구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할 때 갑론을박이 많았대요. 처음에는 다른 라이트펜이라는 어떤 형태 프로타입을 원래 고안을 했다가 이건 아닌데 싶어서 더글라스 앵겔바트가 다른 형태를 고안해서 만든 게 이제 마우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우스를 누릴 수 있게 된 게이밍 마우스 이런 것도 쓰고 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이제 다 이분 덕분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테드 넬슨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하이퍼텍스트라는 개념인데 하이퍼텍스트 하면 살짝 생소하신 분들이 있어요. 개발하면 아는데 링크 클릭하세요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하이퍼텍스트예요. 텍스트에다가 링크를 입히면 맞아. 하이퍼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뭐냐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구글에서 네이버 검색해요. 네이버가 나오잖아요. 사이트를. 그럼 그 링크를 클릭하면 네이버라는 공간으로 넘어가죠. 그쵸. 네. 하이퍼된 거예요. 하이퍼텍스트의 개념을 처음 주창하신 분이 이분인데 이분도 또 정말 특이한 게 원래 사회학자, 철학자 사회과학을 하셨기 때문에 소셜사이언스 사람들 간의 어떤 연결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근데 이분이 정말 특이한 게 게이오 대학 미국에서 대학 나오시고 하버드에서 사회학 했는데 정작 PhD 박사는 이제 게이오에서 했어요. 우와. 하이퍼텍스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터넷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게 이분입니다. 테드 넬슨이 사실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아버지들이 보통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라는 걸 어떻게 고안을 했냐면 이분 생각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정보를 볼 때 두 네모 박스 사이에 이렇게 줄로 연결을 해놨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들이 어떤 정보들을 습득하고 나면 그걸 연결해서 내가
나만의 정보로 변환해서 이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그걸 연결하는 연결선이 컴퓨터에서 뭔가 구현한다고 했었을 때는 그 연결선이 없잖아요. 정보들 간의 연결을 어떻게 시켜주지? 고민을 하다가 하이퍼텍스트라는 개념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퍼스널 컴퓨터의 첫 모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도 그대로죠,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구현하게 된 첫 계기가 되는 작품이자 개념들이 잘 녹아있는 작품이 매킨토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매킨토시가 PC를 보급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HCI라는 분야라고 누군가는 주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해요, 이분이. 그래요? 네. 이분이 사실은 노벨 경제학상으로 유명한 분인데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교수님입니다. 2000년도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행동경제학을 주창하신 분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허버트 사이먼이 신기하게 자료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나무위키에 가면 허버트 사이먼에 대한 설명이 다른 위인들에 비하면 되게 짧아요. 이분도 사실 뭐 사회과학이자 경제학자이자 뭐 엄청 다양한 이제 학문들을 전공하셨는데 이분이 주창한 개념이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개념을 주창을 하셨는데 인간이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사고하고 의사결정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제한된 환경에서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 뭐 어떻게 보면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고 비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사실 행동경제학도 그런 것들을 전제에 깔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합리성을 논하지만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어쩌면 이제 그게 제한될 리소스들이 사람마다 각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체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로 구현할 때도 잘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 14인치 노트북인데 14인치라는 공간 안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지 않으면 저한테 많은 정보를 무조건 보여주려고 하면 제가 의사결정하는데 혼란을 겪을 것이고 그렇죠. 정보를 너무 적게 보여주면 의사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보여주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허버트 사이먼은 이제 그런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구현 원칙이나 원리도 인간의 지능이라는 게 무한정하지 않고 항상 정해진 리소스, 한정된 자원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컴퓨터 시스템을 계산기로 보는 게 아니라 기계긴 한데 사고할 수 있는 기계야라고 바라보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걸 주창하신 분이에요. 앞에서 제가 설명한 HCI 개념으로 쉽게 풀어보면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라 이 얘기죠. 대만이 원래 이제 이런 메인보드 우리가 옛날에 PC 조립 좀 해보신 분들은 마더보드라고도 부르는데 그렇죠. 이 메인보드를 이제 조립하면서 만져본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퍼스널 컴퓨터라는 걸 처음 만들 때는 어떻게든 최대한 작게 만들었는데 기술적으로 더 잘 만들면 작은 모양에서도 똑같은 성능을 내거나 더 좋은 성능을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폼팩터가 작아지면서 성능도 좋아지고 이제 그런 형태의 변화를 겪었다면 메모리도 모양을 적게 만들면서도 용량을 늘리고 그래서 요즘 하도인 뭐 HBM 메모리도 어쨌든 우리 기억을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어떻게 잘 만들 거냐 중요해져서 한 30-40년이 PC가 그렇게 발전을 해왔고 우리는 이제 그걸 모양의 결과물로서 이렇게 데스크탑 컴퓨터라는 걸 보죠. 지금도 서버는 저 왼쪽에 있는 엄청나게 큰 컴퓨터 이렇게 만들고 집에서 쓰는 건 작은 거 쓰고 저런 형태로 이제 모양도 작아지고 그래서 인테리어도 중요하게 되고 이걸 만약에 소프트웨어 레벨로 본다.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매킨토시는 맥OS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PC는 윈도우 OS를 쓰죠. 아까 말씀해주신 UX 개념이 정말 혁신적으로 바뀐 순간이 98에서 XP 넘어갈 때가 진짜 획기적이었죠. 맞아요. 그때 한번 획기적으로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고 사실은 3.1이 처음으로 GUI라는 걸 제대로 경험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컬러로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 그 지뢰찾기 많이 하셨죠?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 HCI의 분야가 어떻게 변화했냐라고 할 때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점들이 여러 개 있는데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아이폰이 있는데 이 아이폰 런칭쇼를 그냥 보신 분들은 스티브 잡스가 멋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스티브 잡스가 HCI의 개념을 런칭쇼에서 표현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런칭쇼를 하는 겁니다. 진짜 좋은 프리젠터인 게 포즈를 주면서 다 끌어와요. 흡입력이 있죠. 흡입력이 있어요. 저렇게 해서 박수도 유도받잖아요. 근데 사실 박수 칠만 했어요. 그러면 매킨토시 하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의 모양을 결정지었기 때문에 Today, we're introducing three revolutionary tools. The first one is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 근데 이때 애플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완을 걸어놨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저렇게 박수친 이유가 새로운 아이팟 터치 그 뭐가 나오는구나 기기가 그랬어요. 그리고 저렇게 얘기해서 뭐 모바일 폰이 또 새롭게 얘네가 출시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And the third is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박수가 좀 적죠. 그리고 사실 저 때만 해도 모바일로 인터넷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An iPod 저렇게 돌립니다 이제.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그 지금도 전율이 저는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있어요. 와, 이 세 개를 저렇게 런칭할 때도 그렇구나. 감이 오세요 했는데 무슨 모양이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세 개가 This is 아니라.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놀라운 건 저게 2007년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역사가 되게 긴 걸로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길지 않죠. 여기에서 HCI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이라 불리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있는데 in the one device. 저게 블랙베리를 까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야, 니네 이거 봐. 이렇게 어글리한 걸 쓸 거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애플이 저렇게 아이폰이라는 걸 런칭 쇼를 하면서도 HCI의 중요성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가 대놓고 강조를 많이 해요. 기존의 스타일러스 기반의 스마트폰들, 터치가 아닌 버튼 방식의 키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글리한 방식이고 본인은 스타일러스도 필요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손가락이 다 인터페이스다. 이걸로 터치를 하면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아이디어가 간단하고 터치 스크린 원래 있던 거 아니야 싶지만 완전 다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 형태를 전달한 게 애플의 특징이고 지금도 그게 이어져 오고 있고 멤맥스나 그런 개념들 있죠. 옛날부터 저는 그게 강의를 해왔거든요. 근데 빅테크 CEO가 멤맥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작년에 처음 봤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작년에 코파일럿 얘기하면서 영상에서 딱 멤맥스 얘기를 해요. 이게 AI를 가지고 미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에 대한 얘기를 담은 영상인데요. 영상이에요. Starting with Vannevar Bush's 바네버 부시 vision. 얘기를 하죠. IT 회사의 CEO가 옛날 역사를 잊지 않고 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철학과 그 기술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고 넥스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어라는 얘기를 앞에서 전제로 까는 게 정말 저는 놀라웠고 지금 더글라스 앵글바트 얘기도 나오죠. 테드 넬슨 얘기도 해요. 그 제가 바깥에서 제가 강의할 때 저 테드 넬슨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렇구나 HCI 연구자니까 그런 걸 좀 아나보다 생각하는데 사티아나델라 저거 얘기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사티아나델라랑 친하냐고. 그만큼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만 돼도 이게 기술적 흐름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음 기술을 고민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다는 걸 의미해요. 제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양자역학은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양자역학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 솔베이 회의 있죠. 양자역학의 역사를 보면은 전부 이해가 돼요. 그때 왜 이런 논쟁을 했는지, 그때 이슈가 뭐였는지, 그러면은 왜 이 개념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그렇죠. 역사에서 증명이 돼요. 저도 제가 역사를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왜 이 기술이 이렇게 해서 진화해 왔지? 라는 과정을 제가 역으로 역추적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루거나 소개한 자료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이제 그걸 구성해서 강의도 하고 하는데 역시 지금 현재 IT 회사들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최소한 거기에서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 역사를 어느 정도 이해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이제 챗GPT, AI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이제 섞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HCI 분야가 연구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보면서 이제 AI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주선, 잠수함, 1.0 이렇게 버전처럼 이렇게 불러놓은 게 제가 임의로 붙인 표현이긴 한데 사실 패러다임이 몇 번 변화가 있었는데요. HCI의 초창기 때는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좀 사람들이 휴먼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고 인간이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주로 했었어요. HCI라는 분야가. 잠수함 컨트롤러 UI 이게 이제 보안 사항이라서 실제 인터페이스를 가져오진 않았고 그 무인 잠수정의 인터페이스 초안을 제가 지금 가져온 건데 이건 이제 보안에 걸리지 않는 거라서 예전에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 잠수함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일. 잠수함은 보통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니까 어뢰를 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군사적인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버튼 잘못 눌러서 아군인데 적군이라고 생각하고 다거나 디스플레이에 정보를 잘못 읽는다거나 실수하면 무조건 전쟁이에요. 그런 것들을 발생시키지 않게끔 고민하는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HCI 1.0 시기에는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레벨로 생각하면 특허와 관련된 이슈가 됐던 아이폰과 갤럭시 여기에서도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용성이라고 불리는 얼마나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냐라는 것들을 논하는 개념이죠. 사용성이라는 게. 그 사용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아이폰이 특허가 굉장히 많은데 서페이스가 이렇게 플랫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겉에 베젤이 둥그렇게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하고 바둑판식의 덕을 배열한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잖아요. 근데 저 땐 저게 다 특허였어요. 어떻게 보면 애플이 정말 대단한 기업이기도 하면서 좀 야갔죠. 이것까지 걸어? 막 이렇게 그럴 정도로 다 걸어놨어요. 근데 애플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맥킨토시 때부터 워낙에 많이 했다 보니까 HCI UX 관련된 분야의 페이턴트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제 연구를 약간 좀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제가 연구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멀티태스킹 HCI라는 주제였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는 건 보통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쓰시면 다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게 발달이 안
안 돼 있어요. 보통 이제 뇌과학 쪽에서는 인지부화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부화라는 거는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생각의 용량보다 쉽게 얘기하면 더 부하가 많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프리즈에 빠지는 그런 것들인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ZAXIS라고 돼 있는데 Z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했던 연구가 지금은 갤럭시 노트가 없어지고 그냥 S펜이라고 하는 갤럭시 펜을 이제 쓰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이게 보면은 사실 인터페이스를 터치해서 조작만 하는 게 아니라 ZAXIS라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 띄어서 펜을 조작하면 조작이 돼요. 또 이 호버 인터페이스가 사실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제 제 연구는 뭐였냐면 멀티태스킹 할 때 장점이 있다.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을 할 때 이 Z축을 활용한 인터랙션을 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멀티태스킹을 더 쉽게 잘한다. 연구할 때 멀티태스킹을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Z축이 포함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인터페이스 제공해서 실험을 했어요. 쉽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본 거예요. 하나는 자연스럽게 Z축을 활용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Z축이라는 거 공간이 떠져 있는 거니까 그 공간은 사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스마트폰 위에 Z축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 이게 위에 뭐가 있는지 뭐 사실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뭐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끔 하면 그 공간에 대한 인지가 올라가서 멀티태스킹을 더 잘 하려고 한다. 그걸 검증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역설적인 가설을 제가 하나 넣었는데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연구자들 사이에서. 보통은 컨트롤을 잘한다. 소위 말해서 조작이 잘 되면 좋다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는 Z축을 쓸 때는 좀 반대로 봤어요. 공간에서 이렇게 띄워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니까 어쩌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조금 어긋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작성이 오히려 좀 떨어지는 형태의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게 역설적으로 사람들한테는 이거 진짜 있는 공간이네? 이게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하구나. 너무 정확한데라고 생각되지 않고 좀 조작이 좀 덜 되는 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그 공간을 더 잘 인지하게끔 만들어서 멀티태스킹을 더 잘할 수 있게 돕는 효과를 일으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이 뭐였냐면 그런 호버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화면 위에 띄워서 뭔가 조작하는 방식을 굳이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없다. 정확성을 높이기보다는 그걸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자.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하면 사람들이 갤럭시 노트를 더 편안하게 쓸 거야. 그걸 실제로 제가 삼성에도 연구 결과도 보내고 그 협업을 했었어요.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1.0 시대에 했던 연구라면 2.0 시대에는 이제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던 애플이 걸었던 특허 중에 하나인 더블 탭하면 이게 확대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2.0 시대의 이제 연구들이었어요. 스마트폰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예를 들면 갤러리에서 사진을 확대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더 확대가 잘 되지? 뭐 이런 것들을 논할 때 이제 이런 형태로 상호작용을 하면 더 잘 될 거야 라는 이제 연구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의 결과물로 여러 연구들이 있었고 쿼티 그 키보드 같은 거 쓰시면 쿼티 키보드 특히 영어로 된 거 좀 작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스와이프로 쓸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냥 터치한 상태에서 내가 단어를 치고 싶으면 그 단어의 그 알파벳을 따라가면 그냥 글자가 써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영어를 쓸 때는 저걸로 쓰는데 저렇게 스와이프를 하면 사실은 이제 터치를 일일이 하면은 오타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스와이프로 처리하면 오타율이 더 줄어서 사람들이 쓰기가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스와이핑 방식으로 키보드를 쓰는 방식들을 제조사들이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와, 저거 처음 보는데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메인으로 들어가 있진 않아요. 영어는 제가 지금 해보니까 메인이네요. 근데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가 2개 들어가나 1개 들어가나 뭐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거 되게 편하네요. 그러면 대충 스와이프 해. 그러면 알아서 써줘요. 되네? 이런 게 사실 제가 설명해보면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걸 이제 메인으로 쓰게끔 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이다 보니까 이제 제조사들이 넣어놓고 이제 쓰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기술들은 꾸준히 이제 개발돼서 넣고 있습니다. 구글이 인수한 네스트라고 하는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온도 조절하는 건데 뭘 온도 조절하느냐, 뭐 보일러 온도 조절 이런 에어컨. 것들을 할 때 하는 장치고요. 저게 저 다이얼러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수치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가 디자인되어 있어요. 저런 것들 다 이제 왼쪽에 보시면 페이턴트가 있죠. 저런 특허들이 다 있고 이제 이 2.0 분야에서 제가 했던 연구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탱저블 소셜 미디어라는 개념이고요. 제가 했던 연구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 때 어떻게 댓글을 달게 되고 어떤 댓글을 주로 달게 될까? 자, 사실 이렇게만 질문을 던지면 자기 마음대로 달지. 그렇죠. 뭐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이 소셜미디어 연구를 2012년도 때 했는데 이때 어떤 연구를 했었냐면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뭔가 댓글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는 거는 사실 서로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전에 첫 댓글의 중요성 뭐 이런 거 기억하세요? 그렇죠. 첫 댓글이 어떤 댓글이 달리냐에 따라서 뭐 웃긴 거 달리면 계속 밑에 댓글, 대댓글이나 이런 게 웃긴 것만 막 달리고 댓글을 다는 행위가 사람들이 서로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시스템으로 만약에 제어를 해보거나 혹은 댓글이라는 게 사실 악플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댓글을 생산성 있게 달 수 있게끔 만들려면 시스템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주로 이제 글을 달거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댓글을 달아줄 때 그걸 이제 서포티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지를 해주는 행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지지 행위를
공유를 할 때 어떤 형태로 보통 공유를 하는지를 보니까 제일 많은 수가 컨텍스트 인포메이션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나도 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진짜. 컨텍스트를 공유하면서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꼭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뜬금없는 댓글을 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맥락을 주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달지를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뭐 하는지를 제일 많이 달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 지금 여기가 너무 더워요 이런 것들을 많이 그 다음으로 달고 뭐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다음으로 달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서로 지인 관계일 때랑 아닐 때랑 또 패턴이 다른가? 이런 걸 또 본 거예요. 지인 관계일 때는 어떤 맥락을 많이 달고 지인 관계가 아닐 때는 오히려 감정적인 걸 많이 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결과들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맥락 정보라는 게 난 지금 뛰고 있어요. 이렇게만 쓰는 경우는 없고 아, 저 지금 청계산에 와서 산을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위치 정보나 이런 걸 같이 공유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보값을 얼마나 믹스해서 공유했을 때 사람들이 댓글을 더 많이 잘 달아줄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